어머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75세 할머니가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 그 집을 팔아버렸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할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 75살이에요. 인천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제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필요 없었어요. 몸이 알아서 깨더라고요.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녀들 도시락 싸기였습니다. 민서는 김치볶음밥을 좋아하고 유진이는 계란말이를 좋아하니까 따로 준비해야 했어요. 정성껏 싸서 예쁘게 포장하면 6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침 준비. 아들 도훈이는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며느리 지은이는 국물 없는 반찬을 선호했어요. 밥상을 2가지로 차려야 했죠. 아침 준비를 마치면 6시 30분. 그리고 빨래를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며느리가 말했거든요. 어머니, 빨래는 저희 것과 따로 해주세요. 섞이면 곤란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빨래를 따로 하라니요. 하지만 며느리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빨래를 돌리고 나면 7시. 가족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손녀들이에요. 할머니, 아침 다 됐어요? 응, 다 됐어. 어서 씻고 와. 아이들은 씻고 나와서 밥을 먹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더 챙겨주고 도시락을 가방에 넣어줍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나면 8시. 그 다음은 아들과 며느리 차례입니다. 도훈이는 그냥 밥을 먹지만 며느리는 까다로웠어요. 어머니, 오늘 국이 좀 짜요. 다음부터는 싱겁게 해주세요. 어머니, 이 반찬은 제 입맛에 안 맞아요.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하면 하루 종일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가고 나면 9시. 이제 제 시간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고 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10시쯤 되면 저는 일을 하러 나갑니다. 남의 집 가사도우미 일이에요. 오후 5시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집에서는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 준비. 며느리가 말했거든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아이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후 5시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1시간 안에 저녁을 완성해야 하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면 또 설거지. 그리고 낮에 돌렸던 빨래를 개서 정리합니다. 물론 따로따로요. 제 빨래, 그들의 빨래. 모든 걸 끝내고 나면 밤 9시가 넘습니다. 그때쯤 되면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허리가 특히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간호사로 서서 일하고 또 30년을 가사도우미로 허리 굽혀 일하다 보니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텔레비전이라도 보면서요. 하지만 그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어머니, 소리 좀 낮춰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제 하루였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새벽 5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돌아가는 하루. 그런데 이상한 건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할머니의 의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아들 도훈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거든요. 며느리 지은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좋은 사람 같았어요.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괜찮았어요. 지은이도 집안일을 도왔고 웃으면서 대화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첫 손녀 민서가 태어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육아하느라 힘드니까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힘들면 시어머니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시작된 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육아 도우미 청소가 되고 빨래가 되고 요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 유진이가 태어나면서 지은이는 아예 집안일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어머니, 아이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저도 혼자 아들 키워봤는데 뭐. 그래도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지은이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부탁이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먼지 쌓이면 아이들 건강에 안 좋아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면 지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네요. 요즘은 안 그래요. 제가 손녀들 숙제를 도와주려고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교육 방식은 달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심지어 제가 손녀들에게 간식을 주려고 하면 눈치를 줬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다이어트 중이에요. 간식 주지 마세요.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만 하는 사람. 가족이 아니라 고용된 가정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3명 오기로 했어요. 점심 준비 좀 부탁드려요. 근사하게요. 알았어. 몇 시에 오는데? 12시요. 그리고 어머니, 옷 좀 단정하게 입으세요. 보기 좋게요. 그날 아침부터 정신없이 준비했습니다. 잡채에 불고기에 갈비찜에 전까지 4시간 동안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12시가 되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친구들이었어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3명의 여자들이 깔깔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와, 지은아 집 진짜 좋다. 인테리어 예쁘게 했네. 그치? 얼마 전에 다시 했어.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친구들에게 소개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저 음식 다 나왔어. 그때였어요. 지은이가 친구들 앞에서 제게 말하는 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기 놓고 물은 좀 차갑게 해서 가져와요. 그리고 냅킨도 더 필요하니까 챙겨놓고요.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머니세요? 지은이가 대답하는 속도가 이상하게 느렸습니다. 네, 남편 어머니세요. 집안일 좀 도와주시거든요. 도와주다니요. 제가 모든 걸 다 하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은 안 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거든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아? 처음엔 그랬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아. 집안일 다 해주시니까 편하지 뭐. 아, 그럼 가정부 쓰는 거랑 비슷하네. 그렇지. 근데 돈은 안 나가니까 더 좋지. 하. 친구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서 설거지 거품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가정부. 돈 안 나가는 가정부. 그게 제 정체였던 거예요. 며느리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짜로 부릴 수 있는 가정부였던 거죠.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지은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어머니, 설거지 다 하셨죠? 그릇 정리도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왔거든요. 며칠 후에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많이 났어요.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방에 누워 있었는데 지은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좀 아파서 오늘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어떨까? 지은이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어머니, 아이들한테 배달 음식을 먹이라고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냥 간단하게라도 해주세요. 그날 저는 열이 39도가 넘는 몸으로 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국을 끓이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게 국 때문인지 제 처지 때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녁을 차려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요? 미안해. 나 지금은 정말 못하겠어. 그때 지은이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아이고, 하루 아프시다고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75평생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면 안 되니까 이불을 입에 물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게 정말 내 집 맞나?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저는 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30분. 몸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열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준비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아니, 제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이대로 가다가는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수술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네. 빨리 하실수록 좋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을 하면 당분간 일을 못하겠죠.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지? 며느리가 할 수 있을까? 아니, 잠깐. 왜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제 건강이 위험한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집안일이라니.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이상하게 살고 있구나.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도은아, 지은아. 내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허리 수술을 해야 한대.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수술이요? 그럼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는데요? 일주일 정도래. 그때 도훈이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엄마,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수술을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요. 지은이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필이면 왜 지금이세요? 애들 학기 중인데 도시락은 누가 싸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들한테 뭐지? 가족?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일 후 월요일 아침 8시. 병원에서 전날 저녁부터 입원하라고 했어요. 도훈아, 내가 일요일 저녁에 입원해야 해. 네, 엄마. 알겠어요. 그런데 일요일이 되자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저 오늘 회사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 해서요. 병원은 혼자 가실 수 있으시죠? 혼자? 수술 전날 입원하는데 혼자 가라고? 응,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지은이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 애들 학원 상담 있어서요. 택시 타고 가시면 되죠? 그래, 알았어. 일요일 저녁 저는 혼자 짐을 챙겼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수술 동의서. 혼자서 챙기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거실에서는 도훈이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지은이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녀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요. 아무도 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다녀오세요. 한마디도 없이 문이 닫혔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는데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가족들끼리 손잡고 걷는 모습도 보이고 연인들이 웃으며 걷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는 왜 혼자 병원에 가고 있지?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오늘은 혼자 왔어요.
수술 후에는 꼭 보호자가 필요한데요. 내일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훈이한테 따로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굳이 오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세 분도 다 수술 예정이었고 각자 가족들이 곁에 있었어요. 딸이 온 분도 있고 아들 부부가 함께 온 분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딸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내일 수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여기 있을게요. 옆 병상 할머니는 아들이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수술 전에 기운 내셔야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고 혼자 침대에 누웠어요. 간호사가 와서 수술 전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자정 이후로는 물도 마시면 안 된다고, 아침 6시에 수술 준비를 시작한다고, 모든 설명을 혼자 들었습니다. 옆에서 메모해 줄 사람도, 궁금한 거 물어봐 줄 사람도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은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둘 잠들었어요. 보호자들도 간이 침대에 누워서 잤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수술이에요. 전신 마취를 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75년을 살았지만 전신 마취 수술은 처음이었거든요.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혼자 두 손을 꼭 모아 잡았습니다. 괜찮아, 영자야. 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사실 한숨도 못 잤거든요. 새벽 6시 간호사가 깨웠습니다. 할머니, 수술 준비 시작할게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환자분들은 가족들이 일어나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혼자 휠체어에 앉았고 혼자 수술실 앞까지 갔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은요? 안 왔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수술 후에 꼭 필요한데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은 척 웃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하얀 수술실. 무서웠지만 참았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는 순간까지도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그리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수술이 끝났구나. 온몸이 무겁고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봤습니다. 다른 환자분들 침대 옆에는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물을 떠다주고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제 옆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물 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겨우 손을 들었어요.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잠깐만요. 물 가져올게요. 간호사가 물을 떠다 줬습니다. 혼자 일어나서 마실 수가 없어서 간호사가 받쳐줬어요.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네요? 응. 바빠서 그래. 수술은 잘 되었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가실 거예요. 고마워.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또 천장만 바라봤어요. 휴대전화를 보니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되어서야 도훈이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그래. 다행이네요. 근데 저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오늘은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술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가겠다고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가봐. 지은이는요? 왜 안 왔어? 애들 저녁 준비해야 한다고요. 어머니 이해하시죠? 그래. 도훈이는 10분도 안 되어 나갔습니다. 과일 하나 깎아주지 않고 물 한 잔 따라주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날 밤도 혼자였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욱신거렸습니다. 몸을 뒤척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를 불러서 자세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도와줬지만
그래도 가족의 손길과는 달랐어요. 이틀째 되는 날 도훈이와 지은이가 함께 왔습니다. 손녀들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많이 컸네. 우리 민서, 유진이. 아이들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애들아, 학원 가야 하니까 인사하고 나가자. 벌써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빨리 나으세요. 그렇게 30분도 안 되어 다들 나갔습니다. 또 혼자 남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허리를 수술해서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붙잡아줬어요. 할머니, 혼자 움직이시면 안 돼요.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 보호자분한테 연락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바쁜 사람들이라서.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흘째 밤 옆 병상 할머니 가족들이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서 모습은 안 보였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이 목소리였어요. 저기 우리 아들 아니야?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훈이와 지은이가 복도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 언제 퇴원하시는 거예요? 모레래요. 그럼 집에서 한 달은 쉬셔야 한다며요? 의사가 그랬어요. 무리하면 안 된대요.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이요? 그럼 그 사이에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집안일은 누가 하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게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근데 비용이. 파출부요? 한 달이면 100만 원은 넘게 들 텐데요. 도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애들 교육에도 집안 인테리어에도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손녀들 챙겨주고 좋은 게 있으면 말해주고 그게 간섭이었다고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지은이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요. 요양원이라.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침대 난간을 붙잡지 않았으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요양원.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어머니가 집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집 명의가 어머니 명의죠. 어머니가 사신 거니까요. 그 집만 어떻게든 하면 나중에 우리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더 이상 안 들렸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저의 집이었던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그 집.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분들이 자고 있었거든요. 이불을 입에 물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 그것보다는 명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이제 알겠다. 나는 이 사람들한테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냥 집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집도 탐내고? 그럼 내가 먼저 떠나주지. 75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았잖아. 이제는 김영자로 살아보자. 그리고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면 제일 먼저 할 일. 부동산에 전화하기. 퇴원하는 날 도훈이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조심해서 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훈이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저는 창밖만 봤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술하고 사흘 만에 퇴원한 사람한테 내일부터 일하라고요? 도훈아,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한 달이요? 그럼 그동안 저희는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야겠구나. 그날 밤부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먼저 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번 돈이 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 제 명의로 된 이 아파트가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요. 그래, 좋겠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지? 도훈이가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여행 가려고요. 가족여행.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란 거네? 입 밖으로 말은 안 나왔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똑 소리를 내며 부러졌어요. 그래, 잘 다녀와.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시절 응급 상황에서 순식간에 판단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행 가는 날이 2주일 후였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하며 익힌 침착함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세요?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금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 사정이 있어서요. 빨리 팔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상태가 참 좋네요. 할머니께서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30년을 살았으니까요. 금매시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는 재건축 예정이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세요? 제 집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그 말을 할 때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시절 중환자 가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때처럼 침착했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이틀 후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인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언제 계약할 수 있어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좋아요. 계약하는 날 신혼부부가 왔습니다. 젊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에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행복했나?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집은 제게 감옥이 되어버렸죠. 그래,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모든 것이었던 집. 그 집을 30분 만에 팔아버렸어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급하게 이사 오고 싶어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 경희한테 전화했어요. 경희는 제 간호사 동기였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예요. 경희야, 나 경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무슨 일이야? 혼자 살아보려고. 영자야, 무슨 일 있었니? 경희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응급실에서 일하며 수없이 많은 밤을 함께 보낸 친구였으니까요. 다 얘기해줬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잘했어, 영자야. 진작 그랬어야지. 너답지 않게 너무 오래 참았어. 경주의 조용한 곳에 조그만 집들이 많더라.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 경희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적어도 제 편이 한 명은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물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30년을 살았는데 박스 대여섯 개면 충분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오래된 간호사 면허증, 그리고 작은 강아지 인형.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로 준 거였어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도훈이 가족이 여행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냈어요.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사 날짜를 세고 있었어요. 간호사 시절처럼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 가는 날 아침 가족들이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 다녀올게요. 집 잘 지키고 계세요. 그래, 잘 다녀와.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어요. 잘 가, 도훈아.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가족들이 떠난 그날,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사센터에 전화했어요. 모레 아침 7시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희가 알아봐준 경주의 작은 집,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단층 집이었어요.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하며 배운 것.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 이틀 동안 혼자 짐을 쌌습니다. 제 물건들을 박스에 담고 필요 없는 건 버렸어요. 그러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도훈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었어요. 제품에 안겨서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도훈이.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한참을 그 사진을 보다가 박스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뒤에서 먼지 낀 액자를 발견했어요. 제 간호사 표창장이었습니다. 30년 근속 우수 간호사상. 지은이가 이걸 거실에 걸지 말라고 했었죠. 보기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소파 뒤로 밀어둔 거였어요. 표창장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살렸는데 정작 내 삶은 살리지 못했구나. 이사 가는 날 아침 7시에 이사센터 기사님들이 왔습니다. 할머니, 짐이 이게 다예요? 응, 다예요. 기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30년 사신 분들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할머니는 참 소박하시네요.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 그래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30년을 살았던 공간. 하지만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수없이 밥을 했고 거실에서 바닥을 닦았고 화장실을 청소했던 기억들. 그런데 그 중에 행복했던 기억이 몇 개나 될까요? 잘 가, 이집아. 너는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경희가 함께 경주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경희가 물었습니다. 영자야,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속이 시원해. 그래, 너답다. 우리 응급실 에이스답게 깔끔하게 정리했네. 경희랑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간호사 시절, 우리는 정말 멋있었거든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했죠. 그때의 나는 어디 갔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만 보며 살게 된 걸까? 3시간을 달려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고즈넉한 동네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다. 그치? 내가 잘 골랐지? 고마워, 경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 4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경희가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놨더라고요. 당분간 먹을 수 있을 만큼요. 첫날 밤 새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자유로워졌구나. 바로 그 시각 도훈이 가족은 제주도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도훈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집 앞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없었으니까요. 10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지은이었어요. 어머니, 왜 문을 안 열어주세요? 어디 계세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도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집에 박스들이 쌓여 있고 이사 트럭이 왔다 간 흔적이 있어요. 어디 가신 거예요? 문자를 읽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알았나 보네요. 저녁이 되어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경주야. 경주요? 거기는 왜요? 이사 왔어. 이사요? 갑자기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요? 너희는 가족여행 갈 때 나한테 물어봤니? 그건 내일 집 새 주인이 이사 온다. 너희는 그때까지 짐 빼야 해.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집 팔았어. 전화기 너머로 충격받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집을 팔았다고요?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전원을 껐어요. 정원을 보면서 앉아있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어요. 경희가 차를 끓여줬습니다. 잘했어, 영자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밤 정원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김영자로 살자. 75년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자. 새벽에 휴대전화를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23통, 문자가 48개였습니다.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새 인생의 첫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경주에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도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도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살도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엄마,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앉혔어요. 차를 끓여줬습니다. 도훈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고. 그래, 좋아. 도훈이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장모님이 매일 짜증내시고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하고 힘들어해요. 그렇구나.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너무 힘들어요. 지은이가 매일 힘들다고 하고 저도 회사 다녀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제야 알았구나. 도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 엄마한테 너무했어요. 수술할 때도 혼자 가시게 하고 아플 때도 집안일 시키고 가족여행도 빼고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니까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도훈아, 너 이제야 깨달았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말이야, 너희는 왜 그제서야 깨달은 걸까? 내가 수술대에 혼자 올라갔을 때는 몰랐니? 내가 40도 열로 저녁을 준비했을 때는 몰랐니? 도훈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희가 복도에서 요양원 얘기할 때도 들었어. 내가 없으면 자유롭다고, 집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나도 다 이해해. 너희 입장에서는 나보다 너희 가족이 더 중요하지. 그건 당연한 거야. 도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다시 잘할게요. 도훈아,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하지만 대신에 가끔 놀러와. 손녀들도 보고 싶고,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도훈이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엄마는 정말 행복하세요? 혼자서? 그래. 75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도훈이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제가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그럼 됐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도훈이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지은이는 요리 안 해? 해주긴 하는데 엄마 손맛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장모님이 해주시는데 입맛이 안 맞아요. 그렇구나.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엄마 얼굴에서 본 적 없던 표정이에요.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간섭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의지하려고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엄마,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너희도 독립적으로 살아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후회 없이 살 수 있어. 도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네, 엄마.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도훈이가 돌아가고 나서 친구 경희가 물었어요. 영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며칠 후 손녀들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방학 때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답장을 썼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아마 지은이가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맡기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겁니다. 손녀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창문을 열고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정원이지만 제가 가꾸고 싶은 대로 가꿀 수 있어요.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것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김영자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자로. 경주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이제는 새벽 5시 30분이 아니에요.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편안하게 깨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을 여는 거예요. 작은 정원에 봄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제가 심은 꽃들이에요. 30년 동안 남의 집 화단은 수도 없이 가꿨지만 제 정원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요. 제가 좋아하는 토스트에 커피. 누구 입만 맞출 필요 없으니까 편해요.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봐요. 이웃집 할머니가 산책 나가시는 게 보여요. 손을 흔들면 반갑게 웃어주시죠. 여기 사람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누구네 엄마가 아니라 그냥 김영자로요. 오전에는 동네를 산책해요. 경주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천년된 유적들이 곳곳에 있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어제는 첨성대에 갔어요. 1300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래요. 그 앞에 서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건축물도 1300년을 견뎌왔는데 나도 75년을 견뎌낸 거잖아.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살아온 세월이 말이에요.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다녀요. 평생 그림 같은 건 그려본 적 없었는데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영자 선생님, 색감이 정말 좋으시네요. 처음 하시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림은 처음이에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하시면 정말 잘하실 거예요. 75년을 살고 나서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어요. 집안일 잘한다는 얘기 말고는요. 저녁에는 이웃 할머니들이랑 차를 마셔요. 다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영자 씨, 여기 오길 잘했죠? 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우리도 다 비슷한 사연 있어요. 자식들한테 서운한 일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오히려 행복하더라고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경희가 와요. 40년 지기 친구가 제일 큰 힘이에요. 영자야,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항상 긴장한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경의 말이 맞아요. 저도 느껴요. 제 얼굴이 달라진 게. 거울을 보면 주름은 그대로지만 눈빛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생기가 돌아요. 한 달에 한 번은 도훈이가 가족들과 함께 와요. 이제는 미리 연락하고 와요.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가도 될까요? 점심 같이 먹고 싶어요. 그래 와. 약속한 날 도훈이 가족이 왔어요. 지은이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고 조심스러워 보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과일 좀 샀어요. 고마워. 들어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손녀들이 제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우리 민서, 유진이. 점심은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에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은 담았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식사 후에 정원에서 차를 마셨어요.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정말 행복해.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심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손녀들이 사랑스럽긴 하지만 이제는 가끔 보는 게 딱 좋아요. 오후 4시쯤 되자 도훈이 가족이 돌아갔어요. 예전처럼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남은 집이 더 편안했어요. 저녁에는 경희가 전화했어요. 영자야, 오늘 도훈이네 왔다며? 응, 왔다 갔어. 어땠어? 좋았어. 근데 가고 나니까 더 좋아. 하, 그래. 그게 정상이야.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맞출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요. 간호사 시절에는 환자들을 살렸고 어머니 시절에는 아들을 키웠고 할머니 시절에는 가족을 뒷바라지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 삶은 살지 못했죠. 이제는 다릅니다. 김영자로 살아요. 오늘도 창밖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영자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의 부모라고 해서 희생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저는 75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